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엄마가 저기서 크게 말해야 아니, 일단 이게 소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마이크 시험 중. 자, 지금 들어오신 분,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나봐. 사회자가 없으니까 네네. 사회까지 보셔야 돼요. 그니까, 없어도 돼. 사회자 없어도 돼. 아니 그게 먼저 오신 분한테 인사하고 네. 틀고 아니, 눈 감으면 그냥 나 소개해주면 안 돼? 30분. 아, 근데 날 누가 소개를 안 해줘도 돼. 그러니까. 딱 그대로 동영상 주고 틀고 내가 바로 들어가면 돼. 딸이야. 그렇게 해주세요. 예. 사람이 없어. 그래? 들린대. 아, 들려요? 자, 지금 소리가 막 웅웅거리나요? 메롱메롱. 메롱메롱.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메롱메롱, 메롱메롱. 메롱메롱, 메롱메롱. 내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써보세요. 메롱메롱, 메롱메롱. 안 들리는 거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메롱메롱 썼어. 아,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다. 전방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아니야, 그럼 이거는 중계방? 아프리카 직원들이 중계하는 거야. 여기가 이 프랭카드가 중요해. 엄마 강연할 때 프랭카드를, 이거 좀 뒤로 빼야 되겠어. 이게 있으니까 너가 이거를 챙겨.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엄마 저기 갔어. 응? 잘 나오고. 자, 여기 서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소리가 잘 들린대? 오케이, 됐어. 됐어. 시작하자. 저쪽을 비춰. 엄마가 할게, 지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스포츠 사건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들어가는데 월요산 수입을 공보사, 태피아 이조준, 지상 최대 경고장전 실패, 국정원 미스테리까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결국 정부와 검찰은 그 책임을 선장과 사망, 일부 해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사고가 왜 참사로 이어졌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로 돌아가보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오전 8시 49분부터 완전
지난해 일본이 10시 25분까지는 100분의 시간이 있었다. 구조를 할 수 있는 초기 시간을 가리키는 골든타임. 세월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사고나기 오전 8시 40분, 세월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휴게소를 이르는 시도한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35분. 그러나 해경이 이상적은 서울로 다가가지 않고 10분간 주의를 맴돌다. 베스가 라이는 서로를 안심시키며 당연히 구조들이만 믿고 있었다. 구조를 기다리는 4대의 승객을 해경에 모인 것은 고작 신인승 2명보다 한 대뿐이다. 이 보트가 최초로 구조한 인원은 같습니다. 전부 스키브런드 스포입니다. 가판에 있던 김병윤 씨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두 번째 보트에 탈 수 있었다. 그 새벽에 한 분이었으니까 그때 잡아보냈던 앞에 이런 그 작업적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디서 그랬어요? 어디 순서했어야 한다면 기관식에 있을 때 아니 기관식은 말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퇴직하게 됐습니까? 대단하시네 말았어. 그렇게 시련이 이르는 해경 1, 2, 3정이 서울에 접근한다. 그런데 승객이 물리칠 위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조타실을 향한다. 그곳에서 구조한 것은 선전과 선박색 스포입니다. 배를 끝까지 지키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할 사람을 먼저 구하고 있었다. 해경이 이해할 수 없는 규모는 계속된다. 400명에 달하는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해경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선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에 들어가서도 탈출 방송을 하지 않았다. 그 후 해경 1, 2, 3정은 각 한쪽 위치만 깨는데 시적을 소개하고 결국 세월호는 급격히 이루어졌다. 세월호의 골든타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만약 해경이 최초로 선을 보았던 3층 좌열로 진입해 탈출을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당시 3층은 전혀 침수되지 않아 40여 명이 구조를 기다리던 중앙으로 우리는 문만 열면 해경복에 탈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럼 붙여서 말하는 얘기를 얘기하면 들린다니까. 가시니까 우리는 기다린다. 자연의 끝에서 걸어가면 겨울이라고 걸어가면 자연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경사 아래로 걸되지 않으면 충분히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방송만 하면 6분 정도. 왜 선내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냐는 비판이자 해경은 이렇게 변명한다. 아까 기타에서 올라가다 하는데 그때 경사가 신다고 올라가다가 우리가 그다가 오전하고 우리가 우리 내갔습니다. 선내 진입을 진입할 때 상황이 전혀 안 됐다고요. 그때 시간대 내고 그때가 딱 그러나 9시 44분에 이미 해경 한 명이 갑판에 있었고 49분에는 선대방송을 할 수 있는 조타실까지 진입했었다. 하지만 탈출 방송은 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승객과 어머니들은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해경 대위가 찍은 영상에서도 구조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해경이 포착된다. 학생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남녀 보고 난간 위에 올라가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피가 두 번째씩 안 내보니까 한번 나가야 되는 거야. 서울 서울이라고 물론 뛰어들어가 손을 쳤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200일 기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시신 수색 상황들을 보면 구조에 대한 의문과 안타까움이 남는다. 4층 문단 여학생 숙소에서 50구에 달하는 시신이 발견되는데 구조 당시 해경이 충분한 뺐어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경 구조 영상을 본 전문가는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하고 내려왔어요. 밑에서는 확실히 나오수를 치면서 한 2천만 보겠습니다. 저희 마약한 핸드폰을 팬으로 올린 이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좋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도 고작 구조에 대한 예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남기고 해경 헬기와 1,2선장이 철수한 것이다. 탈출한 승객이 난간에 기다리고 있고 어업수 선거 어선들이 섬유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헬기와 해경 장수는 거의 같은 시점에 구조를 멈췄다. 300명의 승객이 서로에 갇혀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경은 이들로부터 멀어졌다. 재판이 일치했다면 승객 전부를 구할 수도 있었던 해경. 구조를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헬기로 구조된 남은 목표가 진도지휘관에서 제자들의 구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대경은 이준석 선장보다 교감을 먼저 불러 장시간 참고인 조사를 한다. 정량 수사에 앞서는 빗절인 채 제자를 잃은 교감부터 조사한 것이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교감은 결국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삶을 나아간다. 반면 선장과 사원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 목포의 경우는 사고 다음 날에서야 이준석 선장을 조사하고 해경 감옥에 앞으로 데려가 세웠다. 피의자를 경찰에 hand에서 재우자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출입자를 기록한 CCTV 영상마저 삭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목포해경 광복역사의 아파트에 피해자 친구들로 조사를 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들을 집으로 데려간 해경 직원 2명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어 박 경사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집을 나선 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입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선장은 경찰에 데려가 혼자 특정 시간대에만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우연이나 실수로 포장하기엔 석연치 않은 분이 너무 많다. 사고 당시 관할 반지센터였던 진도 VTS가 공개한 세월호 교신 녹음 파일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다른 경로로 입수한 교신 녹음 파일은 자금 없이 개편된다. 자꾸 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두 개가 믹싱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진도 VTS가 세월호에 승객대 피를 요구했다는 교신일지의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진도 VTS가 그게 이제 그 역시하고 정보를 조사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버스 그 생산이죠.
파일을 공개했을까? 세월호에서 발견된 선원 노트북에는 국정원이 관계된 흔적도 보인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에는 선원 휴가 계획서에서부터 작업수당 보고서, 전시실 도색 작업, 해양 안전수색 지리 준비 등 상세한 작업 지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세월호의 국가보호 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에 보안 측정을 실시했다고 대응했지만 문서의 작성일은 그 전인 2월이어서 논란은 증폭됐다. 또한 국내 여객선 중 세월호와 유일하게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세월호의 해양 사고 보고 대통령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청해진 등 관리자는 사고 후 국정원 인천지부 한만 담당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고가 일어난 것을 방송을 통해 알아듣고 거짓말까지 했다. 또 최근 서울답변 송대선에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화에 의해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총리말대로 하면 국정원이 사실 말하지 않는 셈이 되죠. 청해진호는 급박한 상황에서 왜 국정원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또 국정원은 왜 방치를 했을까요? 세월호의 실수를 지고 의심받는 국정원, 과연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관계된 것일까? 사고직 정부는 사고의 원인을 급선에 의한 신고로 주장하며 듬성듬성 끊긴 항적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6,000톤급 여객선이 이처럼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수정한 항적도를 내놓는다. 누락된 3분 36초간의 AIS 정보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한 차례가 항적도가 수정되지만 세월호가 변침할 당시 오전 8시 48분 44초부터 49분 13초까지 29초간의 기록이 맞아요. 정부 AIS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0초 동안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AIS 기록을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사라진 이 29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없어진 분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한 감독은 해외 AIS 사이트 자료와 정보 발표들을 종합해서 잃어버린 29초 일부를 찾아냈다. 김지영 감독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월호는 지그재그로 운영하다가 급변침 직전에 좌회전, 급우회전을 했다. 지그재그 운항은 컨테이너의 고박을 느슨하게 만들고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면 해가 더 기울어서 쉽게 쓰러진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왜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급변침을 했을까? 급변침을 하는 도중에 이상한 점도 발견된다. 오른쪽으로 돌던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꺾은 부분이 나타난다. 6,000톤이 넘는 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레이더에도 의문의 물체가 포착돼서 세월호의 급변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확산된다. 급변침 직후 나타난 50에서 100m에 달하는 물체가 10분 정도 후에는 도래 사라진다. 언론에서는 이 물체가 세월호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같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컨테이너가 몇십 개가 되는데 떨어져 나갔으면 다 분산이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탄광을 안 보낸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꺼번에 가라앉은 모습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저것이 컨테이너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물체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 주장이죠. 이 전문가는 또 오른쪽으로 급하게 변침한 것 자체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섬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변신한 건 앞에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멀리서 보였으면 미리 소변침을 했겠죠.
혼자서 부양을 하는데 항해하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통통배까지 잡아내는 레이더의 단장표는 무엇인데 급히 피해야 하는 무엇? 과연 레이더에서 등장했다 사라진 50에서 100m 거리의 물체는 무엇일까?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세월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16일 오전 8시 49분이 아니라 그 전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고를 접수한 여러 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간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한 탑승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 80경에 이미 세월호가 크게 기울었고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도 이상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엄마 내가 기울었어요. 8시 좌측으로 확 넘어갔다가 바로 서더라고. 저리 통하고 캔 이런 쪽은 저쪽으로 다시 가다가 나중으로 해랑 몇 시쯤이었는지 한밤 10시, 11시쯤 된 것 같습니까? 대남반도하고 군산 앞바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알았어요. 사고 이전인 8시경에 청해진 해운을 2번이나 전화를 걸었던 이준석 선장.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평소 이준석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며 뭔가 한 마디 못해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이미 세월호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참사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권 및 가정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을 하고 조타수의 급한 미숙이나 대각도 돌침으로 대각 가해를 부르려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보건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각도 변신이 조타수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지그재그로 운항한 이유가 무엇인지, 급하게 방향을 틀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항격부와 레이더 영상에 대한 의문조차 해결하지 않은 채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라고 서둘러 단정지어버렸다.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과 현장에 있던 해경 1, 2, 3전 함장에게만 지웠다. 대형 여객선의 침몰 현장에 고작 경비장 순천과 헬기 3대만 투입한 해경은 구조 초기에 해군의 투입을 받고 미군의 도움도 거절했다. 수상구조에 투하된 소방본부의 구조 인력조차 방치했다. 현장 책임자에 불과했던 1, 2, 3전 함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해경의 지휘라인에 있던 어느 누구도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선 책임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리 실수에 불과하다. 검찰의 발표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는 신경 썼을 법한 사안이 왜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기록돼 있었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의 해명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또는 대입설들은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의심받던 유명한 로비 의혹도 한가의 이야기되던 불붙이 의혹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검찰은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과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도 의심스러워져 이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에게 대통령이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책회의도 주재하지 않고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성명 보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지원실에 계셨습니까? 그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사실상 저는 이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사업 관계된 일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날 대통령의 동서고를 당했었어요.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구속실부터 모를 수가 없죠.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진실뿐이다. 정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은 그렇게 시작된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가족의 절절한 고소에 450만 명의 국민이 화답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가족을 외면하고 기만했다.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는 그런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을 보았던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 진실 규명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과의 약속을 되풀이시는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도 여당에서만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하는 것처럼 해왔지만 문제의 발언 당사자들 상당수가 지도부와 지도부급 인사들입니다.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신재철 변호사.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대우를 기다리는 것이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이들은 유가족이 제한 특별법 어디에도 없는 의사자 지정과 대학 특례 입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동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에 반대하며 다른 의사자들에게는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기에 분단 이후 반국을 무기로 공공연한 테러를 일삼아 서북 청년단이 부활을 예고하기 이른다. 복잡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안공과 같은 테러 집단으로 규정된 서북 청년단. 당시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는 이승만과 서북 청년단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했다. 어떻게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아니 마치 바꾸려고 너무 지금은 지금 것처럼 그렇게 몰라. 2014년 대한민국에 서북 청년단이 다시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 이제 그만 이진합니다. 순수 유가족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다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언제 시도할지 모르는 세월호와 같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세월호 유가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가 왜 또 모든 이행시 같은 약과를 엄마를 힘이 없어서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얼마나 놀랐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쫓겨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 때문에쫓겨났는지도 모르고 누가 이끌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는 죽었는데 챙긴 자는 없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이 보고 싶은데 내 새끼는 죽었고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걸 죽는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그려서 안 그려 죽는지 왜 안 그려 죽는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데 왜 안 알려주는데 내 새끼가 죽었는데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고 보람 없는 사회를 만들고 희망이 주는 외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혹시 파킹을 스트릿 파킹 안 하시고 이 건물 바로 옆에다가 파킹 하셨는데 돈 혹시 안 내고 하시는 토익내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 하신 분은요 스트릿 파킹을 하셔야지 돼요. 아니면 거기다 하시면 돈을 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다 하신 분은 지금 사람 없어도 돈 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꺼내셔서 스트릿 파킹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은요. 예.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회가 선짓한 닉네임으로 활동한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BJ인 망치 군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후에 망치씨, 망고씨 그냥 청량이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고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시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대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답 가서 살아가는 싫답니다. 그래서 10년이죠. 실직각하는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 10분들아 효도로도 그냥 하게 일치나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소비가 빨갱이 했습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기처럼 좀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니야. 운동권 애들한테 주는 나 같은 기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연구자 박정희 장군,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을 할 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있다고 나왔지만, 개혁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얘기만 하고 내 어리석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냥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자료도 안 받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왜 어릴 때한테 그런 댓글이 나왔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최한국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여기까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했어. 뭐가 그게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봐봐.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줘.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우리 꽃뱀입니다. 이럴 거 없다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받은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안녕하십니까. 망치군입니다. 제가 참 수없이 본 영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사합니다. 카메라로 저거 좀 찍어주실래요? 우리 환영 피켓. 네, 자, 우리 지금 이곳 여기서 강연되는 내용은요, 현재 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시청자분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원래 교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능하신 분들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1000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내.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인데 혹시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이 배고프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강연이 다 끝나고 다가를 하시려면 너무 배고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음식도 가져가서 드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먼저 드실 분들 한번 이렇게 쫙 한번 돌려주실래요? 이렇게? 예. 일단 음식 먼저 딱 가지고 앉아서 시작을 하죠. 네. 자, 일단 마이크 테스트. 자, 우리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목소리 어떠세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어디서 이렇게 열기가? 이게 덥다. 지금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마이크 시험 중.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잘 들려요? 예, 지금 여기 소리가 막 울리는데, 한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 저녁 시간이라 여기 현재 이곳 그 LA 시간은 저녁 6시 37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식사를 못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한번 이 강연장 분위기를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시청자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지금 이제 간식을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오늘 이곳에 한 7분 오시면 어떡하나? 예, 우리 딸하고 저까지 해서, 네, 7분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7분 이상 와주셨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카메라 그럼 이 프랭카드 잘 보이게. 예. 프랭카드 잘 보입니까? 콩사탕님, 프랭카드 잘 보여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안 보인다, 지금. 요거는,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역시 미국에 와서도 산만하죠? 자, 이게 너무 뜨겁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지금 버퍼링인데. 콩사탕님, 방송 잘 돼요? 자, 그러면 아직 자리를 안 하셨지만, 우리가 또 이제 밤늦게 또 돌아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렇게 앉으시기 전에, 일단 박수 한번 시원하게 치시게 해주실게요. 왕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7시간 동안 운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 1박 2일.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한국의 6배라는 거를. 조금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6시간 동안 운전해 오신 분들이 4분 계시다는 거. 그분들이 아까 호텔로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1박 2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랬는데, 도착하셨나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분 걸리셨어요? 몇 시간? 여기도 7시간. 지금 네? 뉴욕 갈 건데 뉴욕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먼저 보시려고요. 뉴욕에서 오신 분 손. 시카고요? 어머. 반갑습니다. 시카고가 저 동북 쪽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떡합니까? 제가 뉴욕에서도 할 건데. 올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반갑습니다. 이거 막 떨려갖고 입이 막 붓는 것 같아. 린다님 저한테 물 한 병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여기 다 LA 분들이십니까? 여기 한국의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분들이 한 120만 분 정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LA 시민분들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LA 분들 안 오시고,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도 LA 분들은 지금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여기 이민 와서 사시는 거죠?
혹시 여기 잠깐 유학하러 오셨다. 유학 아니시고 이민 오신 거.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들 와서 이민해서 살고 계시고. 물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민 한 20년 이상 됐다. 손. 20년 이상 됐다. 예. 많으시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20년 이하? 예, 나머지 분들은 20년 이하. 그 다음에 혹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민 왔다 이러신 분은? 이명박 정부 때 이민 오신 분도 한 3분 계시군요. 예. 모르고 오신 거예요. 모르고 왔는데 이명박 때였습니까? 알고 오신 거예요? 예. 잘못 들으셨어요? 네. 이게 일단 언제 이민 오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남의 집에 셋방을 살았었는데 저희 가족이 그때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잘해주시던 주인 아주머니 가족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박정희 시대였는데 박정희 시대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셨어요. 여기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참 그리워했던. 왜냐면 보통 이제 주인집하고 셋집이면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4이었거든요. 4명이 자라나는 그 집이니까 굉장히 웬만한 집에서는 세를 주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다가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엄마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댁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자금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됐던. 지금은 그분들이랑 연락이 다 끊겨서 저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연락이 다 끊겨서 어디서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 자녀들도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그분들이 행복하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온 김에 전달해드리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망치 부인 누군지 모른다. 우리 방송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 손. 한 분. 그러면 왜 오신 거예요? 남들이 가자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옆에서 소개 잘 하셨죠? 네. 잘못하면 부작용이 살짝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를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유튜브보다 먼저 유행했던 아프리카 T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2007년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8년째, 그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만 8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방송을 이제 해왔고요. 저희 방송이 사실 아무나 듣는 방송은 아니라서 사실 제가 저희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방송을 홍보하실 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나 막 보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가족 간의 연이 끊길 수도 있고 친구 교우관계 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막 보라고 하지 말고 일단 보다가 끊어서 뭐냐? 그래서 막 보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보여줘야 부작용이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들어오셔서 처음에 보통 그냥 나가세요. 아까 여기 우리 준비팀으로 오늘 오신 분도 계신데 어제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막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 낙검수를 이렇게 듣다가 도대체 망치 부인이 뭔데 댓글마다 나오냐. 그래서 한번 오셨다가 첫날 놀래서 바로 컴퓨터 끄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근데 또 망치 부인이 계속 댓글에 출연하니까 한 번 두 번째 오셨다가 또 끄시고 보통은 3번째는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분 3번째도 끄셨대요. 그러다가 세월호 문제가 터져서 어디선가 뭔가를 듣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람을 찾다가 망치 부인을 알게 돼서 그 뒤로는 못 끊고 계속 듣고 계시다는. 저희 방송이 처음에 듣기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일단 듣기 시작하시면 못 끊는다는 문제. 네, 뽕보다 무서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좀 중독성이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저희 방송은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그 다음에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가지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담기는 물이 다르잖아요. 똑바로 있는 바가지는 가득 담기고 반에 기울어져 있으면 반만 담기고 엎어져 있으면 하나도 못 받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저희 방송에 생방송을 한 2,500에서 3,000 정도가 들으시면 그 중에 한 300명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이렇게 선동질이냐 뭐 내지는 뭐 빨갱이 뭐 이러다 나가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저에게 선동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사실 속으로 많이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선동이라는 게 가슴이 움직여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가슴이 흔들린 거잖아요. 뭐 곧 경찰에 신고하면서 망치 부인이 제 마음을 훔쳤어요. 절도죄 신고하고 망치 부인이 제 가슴에 불 질렀어요. 막 이러면서 방어범이야. 자기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선동했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한 인간의 가슴을 흔들었구나. 역시 죽지 않았어. 뭐 이런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한 8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맨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아프리카 TV라는 게 약간 굉장히 좀 이제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이.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름이 망치 부인. 이름이 이제 망치 부인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 20년 이상 여기 사신 분들은 아실래나? 그 한국에서는 부인이 들어가면 지금부터 8년 전만 돼도 이름에 부인이 들어가면 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란마귀가 가슴을 가득히 자국자국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대 이상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 늘 아줌마 언제 벗어요? 이런 멘트를 늘 죄송합니다.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늘 왔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서 일단은 이제 제 방송의 컨셉이 뭐였냐면 보통 이제 시사 방송들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굉장히 표준어로 예쁘고 일단 시사 방송에 기본적으로 시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죠. 여성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미모예요. 일단 표준어를 쓰시고 굉장히 준비된 멘트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정반대로 가자. 그래서 일단 이 얼굴로 들이밀고 그래서 충격파를 준 다음 끝내지 않는 방송, 네버엔딩 방송. 그래서 보통 방송을 12시간씩 했어요. 12시간 생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막 욕을 써서 연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욕은 사실 그게 생각보다 연습이 안 되면 욕이 함부로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 안 믿어. 진짜예요, 진짜.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욕 한마디 안 하고 선생님들에게 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았어요.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의 감정에 어필해야 되고 그들의 정서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욕 빼면 대화가 안 돼요. 80%가 욕이라서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욕을 써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종이에다가 써서 이제 그 글자 수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그 리듬도 연구하고 그래서 막 연습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또 그냥 욕으로 할 때도 있고 노래를 또 만들어서 예. 지금은 그래도 이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의 지하철 노조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 그 몹쓸 영상이 나오는 바람에 어찌나 더웠던지 제가 그래서 이게 랩하면 이거 방송 잘릴까봐 아프리카가 요즘에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모바일 방송으로 욕하면 잘리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방송 끄면 제가 랩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한 7년, 8년? 네, 8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망치 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하려면 뭐 다 아시는 것 같고, 네,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까 이렇게 영상 속에 나왔던 초딩, 손가락에 매우 긴 초딩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인사. 예, 저희 딸입니다. 예. 아까 이렇게, 우리 딸이랑 저 영상 많이 봤는데 얘가 이렇게 큰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니까 얘가 막 울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같이 나와서 인사를 나란히 하려고 했는데 애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저 혼자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딸 그 모든 일을 겪었지만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뜻했던 뭐 특목고가 있었으나 이 하늘이 도와서 똑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페이크였어요. 사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올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 제가 미국을 싫어하냐?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 반미 아니냐? 아닙니다. 저 미국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전 하루 종일 미드만 틀어놔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미드가 뉴욕 특수수사들, CSI NY, CSI 뉴욕, 그 다음에 CSI 마이애미, CSI 라스베가스, 아니면 크리미널 마인드, 특히 크리미널 마인드를 보면 전국에 연쇄살인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길 갈 때 전화도 잘 끊기고, 그리고 이렇게 미드를 보면 이렇게 주로 숨만 쉬어도 총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오면 안 되겠다. 텔레비전만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엔 절대 여행 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미국에 여행을 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비자를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영어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저희 딸 데려온 이유가 들어오는데 누가 말 걸면 공항에서 일단 빠져나오면 린다님이 저를 픽업을 해주시는데 공항에서 못 나가게 할까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로 인터뷰를 하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나는 미국에서 비자를 없애줄 때까지 안 가. 없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16일 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엎어진 바가지가 저를 또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제가 2012년에도 한번 고발을 당해봤거든요. 고발을 당해서 검찰 수사를 마쳤는데 검찰이 이거는 무혐의다라고 처분을 내렸어요. 이게 무혐의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기 직전에 갑자기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소가 됐는데 이거는 아는 법조인 12명이랑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10명이 이런 거는 무죄 나온다. 2명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욕을 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올 거다. 2명이. 그래서 내가 근데 내 느낌에는 법정 구속당할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걸로 법정 구속당하면 이거 신문 나. 구속당하고 신문 났습니다. 네, 30몇 개가 났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이버 검색 1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치 부인이 허위사실 유포 법정 구속 언론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가 허위사실 무죄 하고 석방됐다. 그 얘기는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전하는 언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이 여성 아나운서랑 저랑 이렇게 통화하게 하셔가지고 여성 기자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죄로 나왔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왔다는 걸 유일하게 한 곳에서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어디 가면 허위사실로 구속됐던 잡히기만 해봐 내가.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법이 엄격해야지. 엄격한 법치주의 전 찬성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엄격하냐고. 제가 심지어 3개월 구속됐다 나왔는데요. 그럼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죄는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도 징역 6개월 남아있어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 미국에도 그런 죄 있나요? 그러니까는 제가 중죄를 받은 이유가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인이라서 중죄를 받은 건데,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징역 6개월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법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거는 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박근혜가 무능한 노처녀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판에 써서 사실 적시 후보 비방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제 뒤에 그분이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에 대한 안 좋은 인터넷 검색은, 자라나는 친구야. 아니야.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엄마 아빠가 보자고 한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란 생각이 들면 그거 사실이 아니야. 주로 네이버를 검색하지 마. 네이버를 검색하면 안 좋아. 다음도 안 좋구나. 그러니까 구글로 검색하는 게 좋겠어. 구글로. 본의 아니게 참 국산품 애용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네이버는 이 광고 업계에서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 검색어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저를 아주 부정적인 검색어로 띄우기 위해서 돈도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망치 부인을 딱 네이버에서 치면 망치 부인과 연관 검색어가 쭉 떴어요. 그럼 이제 거기 망치 부인 글래머도 떴어요. 근데 그게 2009년 사건이었는데 12년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렇게 그 검색어로 뜨려면 계속해서 누가 그 단어를 검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부터 누가 4년 동안 계속 누가 검색할 리가 없는 데서 알아봤더니 매달 8만 원씩 돈을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치부인 글래머라는 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여성 BJ랑 제가 같이 방송한 내용이 나오면서 제가 마치 그 여성 BJ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 댓글이 나와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누가 8만 원씩 계속 내고 그 검색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무슨 망치부인을 검색하면 많은 사람의 부인으로 떠요. 뭐 오세훈 부인, 망치부인 뜹니다. 이명박 부인, 망치부인 뜨지요. 뭐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부인인데,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인은 조국 부인 쳐도 제가 나와요. 네. 아니야 여보, 절대. 교회 있구나. 예, 제 방송 보는구나. 아니야 여보, 나 별로 안 좋아해. 예. 그리고 뭐 박원순 부인 쳐도 제가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모든 시사적인 인물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유명한 정치인이 뜨면 그 부인 치면 제가 나와요. 근데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인재근 부인. 인재근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의 망치 부인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막 졸업하고 잠깐 어떤 정치연구소에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달? 근데 이제 그때 김근태라는 사람이 온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이제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이 하는 사무소였는데 막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온다. 그래서 저는 막 되게 기대를 했어요. 막 이렇게 왜 그 중요한 인물을 들어올 때 후광이 비친다고. 막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실로 보니까 키가 작더라고요. 안 보이고 막 박수를 치는데 박수 방향이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았는데 딱 보니까 옷이 70년대 양복 입고 나타나신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80년대 양복이었고 그 잡혀 들어가기 전 양복이었던 그걸 입고 90년대에 강의를 하러 다녔던 그 아저씨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근데 그분이 저희 동네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자원봉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신랑을 데리고 가서 나는 이 동네에 20년을 살았다. 이 동네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잘 살게 되면 여기를 참 우습게 알더라. 혹시라도 그 언론에 뭐 무슨 그 비리라든가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면 적장의 깃발 아래 있는 날 보게 될 거다. 제가 그때 새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김근태 의원님 저를 가만 후보님 보시더니 네. 근데 우리 신랑이 손을 꼭 붙잡고 참 대단한 와이프를 뒀어. 그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신랑은 김근태 의원님을 이제 그 보좌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김근태 의원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훌륭하신 만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10년 동안 돈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돈을 벌러 다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했던 게 그 사회탐구 학원 강사, 그 다음에 그걸로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제가 이제 돈을 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영업사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업사원 한 2년 해보니까 그 소위 돈이 어떻게 구르는지, 소위 저희들한테 절세라고 가르쳐요. FC들한테 절세 수단이라는 걸 가르쳐서 부자들을 공략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녀 이름으로.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그걸 절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거 탈세 아닌가요? 찍혔어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학교 졸업생들한테 그런 보험을 맡기면 주로 이렇게 그 고급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고급 그 고객들을 만나게 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골프를 쳐야 된다. 골프 막 그 연습장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키 강습을 받아야 된다면서 스키장을 데려간 거예요, 저를. 골프 강습 받기 전에. 근데 이제 스키를 딱 신고 바로 뒤로 쭉 미끄러진 다음에 스키를 벗었죠. 강사님이 거기서 올라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키를 어깨에 딱 메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 다시는 스키장에 가지 않았죠. 네, 그래서 골프장도 안 갔어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제 남편이 김근태 의원님을 모시고 있던 중에 이제 2년쯤 됐을 때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국회의원이 뭐 하는지, 시의원이 뭐 하는지
구의원이 뭐 하는지 몰라요. 당시 이제, 근데 이제 김근태 의원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구조를 파악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 당시에 기초의원들을 누가 했냐면, 동네에 돈 많은 할아버지들이 자기의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영정에 올리는 그 신주라고 그러죠? 무슨 신이.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구의원 신위라는 걸 쓰고 싶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구의원에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 기초의원인 구의원들은 사실 이제 무법지대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무급이었어요. 왜 무급이냐? 주로 돈 많은 노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돈 주면 젊은 애들이 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무급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면 가정 생계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2년째, 그러니까 김근태 의원님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자꾸만 지역 민원들을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초의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한테 기초의원을 나가라 그런 거죠. 그때 이제 2번을 거절하다 3번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꾸만 자기한테 구의원을 나가라 그러는데 돈도 못 받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자기가 2번이나 거절했는데 오늘 3번째 묻더라. 그래서 왠지 느낌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거절질이야. 그래서 이제 구의원을 내보냈는데 이제 자기 떨어질 것 같다.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상관없다. 가라면 가는 거다. 우리가 뭐 잘 될 길 가는 거냐. 그리고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떨어지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적금을 딱 깨갖고 선거비도 대주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서 첫 번째 당선이 돼서 지금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당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김근태 의원님의 부인이 소위 이제 인재근 의원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사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96년도에 그 선거 운동을 하러 갔는데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 인재근 의원님한테, 인재근 그 사모님이죠. 그 당시에 왜 누나가 나가야지 형이 나가. 저는 김근태 의원을 알아도 인재근이라는 분을 몰랐어요. 다들 아니 누나가 나가야지 왜 형이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막 하는데 그때가 새벽 2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지방에서 강의하고 집에 오면 새벽 2시.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나가야 또 지방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는 게 지낼 때라서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쉬는 날 가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후보님이 들어오셨는데 4월 달에 콧물을 막 줄줄 흘리는 거예요. 후보가 콧물을 추접스럽게.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그 자원봉사실 뭐 이런 뒷방에서 저렇게 딱 짱박혀 있다가 마주쳤으니 얼마나 민망해. 후보를 생각하는 척 해야 돼. 아, 후보님 이렇게 콧물을 흘리시면 안 된다고. 콧물을 잘 닦고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후보님이 고마워.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를 그 자원봉사라고 불렀던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너 또 한 번만 콧물 얘기하면 가만히 안 돼. 왜 후보가 콧물 흘리면 잘못인 거지. 그랬더니만 그 콧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물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물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물혹이 자동적으로 생겼는데 그 혹을 제거해도 계속 생겨서 평생 그 코 속이 부어있는 상태로 살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불거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콧물 줄줄줄 났던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후보가 콧물 흘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쉬는 날 아침에 제일 먼저 나갔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선거운동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아줌마가 딱 대문 앞에서 우리가 자전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빨갱이 짓 하다 고문당해서 병신이 된 주제에 무슨 국회의원을 하러 나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진짜 영화처럼 날랐습니다. 자전거를 던지면서 뛰어내려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우리 신랑이 저한테 폭력을 쓴 거예요. 목을 확 막은 거야. 왜냐면 이제 선거운동원에 가서 이제 뜯을 거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딱 막더니 참으라고 벽으로 확 밀치는 거예요. 아, 그때 살 수 있는 욕은 다 해봤어요. 막 욕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막 신랑이 너 들어가. 넌 지금 선거운동할 자격 없어. 들어가. 그래서 신랑이 저한테 되게 권위적으로 집에 가서 막 들어왔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막 이제 장갑을 벗어 던지면서 막 욕을 했어. 선거 사무실에서. 근데 그때 인재근 아줌마가 들어온 거야. 그분이요 되게 동글동글하고 동네 아줌마 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야. 시장에서 막 만날 듯한 아줌마. 근데 어머 우리 경선이는 왜 이렇게 화가 났니?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선거운동을 나가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후보님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는 다 필요 없어요. 응?
빨리 독재를 해가지고 그 김근태 의원님이 후보가 되시면, 아니, 국회의원 되시면 확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민주주의 필요 없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아유, 너 내일부터 자전거 타지 마. 네? 너 같은 애는 선거운동하면 안 돼, 얘. 너 어차피 후보가 알면 너 잘려. 내 손에서 자르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너 후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까지 욕 한마디에 네가 민주주의 필요 없다고 그래봐. 어차피 너도 잘리고 너 안 자르면 나도 잘려. 너 나가. 거기서 막 정말 열심히 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전 그 이후로 이 땅에 민주주의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게 96년이었는데 그들은 안 했어요. 안 하고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1분 1초를 소중하게 쓰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간신히 선거운동을 할 허락을 받게 됐죠. 그렇게 이제 제가 김근태 의원님을 남편을 김근태 의원님께 바치고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그 영업사원을 2년이 마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누군가 이제 남편에게 그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남편이 이랬대요. 이거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은 제가 되게 폭력 안 한 줄 아는데 저 한 번도 남편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 진짜예요. 단지 남편 옆에 문을 한번 찬 적은 있는데 남편을 직접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맞아 죽는다면서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영업사원을 하는 걸 아니까 되게 고액 계약을 하려고 접근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중단을 하고 쉬고 있던 도중 제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갔어요. 2002년 3월 12일에 날짜도 기억해요. 근데 그날 2002년 3월 12일에 구역 예배를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우리 동생이 전화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언니, 너무 가지고 다 나가겠대. 뭐? 언니, 너무 가지고 다 나가겠대. 이거 뭐라는 거야? 진정해봐. 설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야당 의원, 야당이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탄핵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고 그들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거라고 그랬었어요. 여의도 사람들이.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으로 손가락으로 노사모를 치고 네이버 검색을 처음 한 날이에요. 그날. 노사모를 치고 가서 어쩌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가. 왜냐하면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중풍 환자라서 움직이지를 못하시는데 저희 언니 부부랑 저희 부부랑 우리 그 아픈 아버지를 그 2층 동사무소 그 당시 주민센터죠. 그러니까 주민센터 2층으로 가서 투표를 하게 할 만큼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당선되자마자 욕을 너무 먹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욕을 먹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당선시키려고 애썼을까. 그래서 관심을 왠지 끄는 거야. 관심을 끊고 있다가 딱 2004년이죠.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이 딱 된 순간 그때 뭔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 네티즌이 됐어요. 그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당원 활동하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국회로 들어보내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네티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래서 정말 한 달 정도를 그때 이제 3월 12일부터 돌아오는 그 4월 28일까지 제가 한 달 넘죠. 한 달 반 정도를 밤을 새워서 잠도 못 그때 아마 인터넷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잠이 안 와. 심지어는 17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17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댓글 싸움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네티즌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 뭔가 이상한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흐름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방향을 주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얘기인데 어떤 좋은 글이 올라왔어. 근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올리면 그 글에 막 댓글이 달리고 클릭수가 올라가고 뭐 크크크로 도배하는 댓글이 막 달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2004년에 처음으로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총선 전에는 모두가 다 우리는 한 가족, 그러면서 위아더 월드 이렇게 위아더 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선거 끝난 다음에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네티즌 안에서 누군가가 공작이라는 걸 한다.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 몰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터넷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노무현 유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인의 지지자들은 인터넷을 전혀 모를 때였어요. 2004년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또 왜 그러면 김근태 의원님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욕을 먹지?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제 신문 검색도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하고 오마이뉴스가 쓴 기조하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쓴 기조랑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쓴 내용이 정반대인 거야. 같은 말을 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 2번 한 줄 알았어요. 물어봤죠. 한 번 했대. 근데 왜 이렇게 달라? 왜 내용이 전혀 이쪽은 되게 진보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쪽은 노무현 대통령을 심각하게 비판한 얘기라고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인터넷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김근태 의원이 아는 분들이 야 도대체 인터넷에 나타난 영민 엄마가 누구냐. 제가 영민 엄마란 닉네임으로 막 그러니까 미치 USA랑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영민 엄마가 도대체 누구냐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김용석 부인이래. 그래서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야, 너 와봐. 이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관리해봐라. 그래서 제가 저 홈페이지가 뭔지 모르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프리카 문용식이라는 사람이 대표였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독학을 했죠.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봤던 사람들 불러서 딱 앉혀놓고 홈페이지란 게 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거를 보름 동안 쫙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머를 한 사람 딱 붙여주면서 김근태 의원님 홈페이지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물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김근태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 국민연금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개의 똑같은 글을 올리는 거야. 근데 아이디가 다 달라. 올리는 사람은 수백 명인데 내용은 다 똑같아. 그때 제가 정말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이 수백 명이 똑같은 내용을 올리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찾아간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있나? 어디에서 글을 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카페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그 카페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을 알아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그들의 흐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복사할 줄을 몰라서 손으로 적으면서 너 죽었어 이제 막 그 영어도 이상한 아이디를 막 영어로 적으면서 아닌가 막 그렇게 적으면서 추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인터넷에서 이런 이상한 여론 조작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추적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제가 인터넷 활동을 한 2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팬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한인분들도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 진보 세력들이 모인 곳에 가기가 싫어.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큰일을 할 땐 전부 다 we are the one이야. 근데 일이 딱 끝나면 다 내가 원이야. only one이야. 자기 혼자서만 잘났고 나머지를 인정을 못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95%, 저 사람 얘기하는 거 95%가 같아요. 근데 단 5%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사기꾼, 양아치, 쟤랑은 놀면 안 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네티즌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구조를 또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주로 맨 처음에 그 사이트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막 치켜 올려. 가령 여기 LA라면 린다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망치 부인 왔다 갈 때 고생 너무 했어. 린다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러면서 린다를 막 띄워줘.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사람은 린다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프 모임을 또 해. 그럼 오프 모임을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는 정말 린다님은 어쩌면 그렇게 희생정신이 뛰어나세요. 그 힘든데 그걸 다 하시고 막 이래. 그럼 그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린다를 지켜주는 얘는 린다 편이야. 팬인가 봐. 좋은 감정을 가져. 2차를 가. 근데 린다님은 이제 행사를 끝냈으니까 졸아 꾸벅꾸벅. 린다님 이렇게 피곤하신데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린다님은 믿고 그래 나를 좋아해 주니까 믿고 집에 가. 그러면 그래서 막 너무나 거기다 뭐 무슨 택시비까지 막 주면서 보내. 그리고 난 뒤에 와갖고 막 그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뭐 막 챙겨 사람들을 뭐 어떠세요 막 챙긴 다음에 우리 린다님이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야. 한마디 던져.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한 3분의 1은 에이, 관심이 없어. 근데 그때 눈을 초록초록 맞추고 눈빛을 맞춘 사람이 있어. 그러면 3찬 지들끼리 가. 그리고 다음날에 와보면, 다음날 게시판에 린다, 종북 세력, 종북 빨갱이 내지는, 사실은 망치 부인에게 돈으로 농간 부려. 뭐 이런 얘기가 딱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 하나를 등신 만드는 그런 이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간 곳만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 모든 곳에 그렇게. 어딜 가나 일단 저한테도요, 텔레그램으로 망치 부인님, 어쩌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하세요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칭찬을 한 2번 정도 해. 그런데 그리고선 소식이 뚝 끊겨. 그러다가 가령 이렇게 중요할 때 어머 망치 부인님 실망했어요. 나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망치 부인님 실망했어요. 그러면 왜 실망을 한 거야? 나 좋아했는데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러려고 온 거야. 왜 실망했냐고 물어도 대꾸도 없어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14년을 쭉 살아오면서 그런 그들의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서 구조를 딱 파악하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 방에 들어와갖고 저희 인터넷 방송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채팅이 돼요. 채팅을 하는 애들을 딱 보면 얘네가 어느 게임방에 있겠구나 딱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로그인한 그들의 그걸 보면 가계도가 보여. 이게 사돈의 8촌 이모 뭐 엄마 뭐 이렇게 보통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아까 아이디 하나로 안 되니까 이것도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모두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대신 IP를 공개하는 거야. 난 혼자다. 내 IP를 공개하고 대신 익명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법을 만들어요. 최진실법이라고. 최진실이 자살한 게 네티즌 악플 때문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인터넷에 댓글을 쓰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진보 세력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내 IP 공개했듯이 주민등록 공개하고 우린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보통 한 사람이 50개의 아이디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찍힌 거냐면 그렇게 댓글 작업하는 애가 그 화면으로 저희 아프리카에서도 생방송을 한 거예요. 생방송을 하면서 얘가 잘못해갖고 로그인하는 장면이 캡처가 된 거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50개 아이디가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한테 50개씩 아이디를 주고 마치 한 사람이 글을 써 49명이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10명이 댓글 달고 그러면 이 사람 글은 금방 탑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은 2012년 4월에 저의 딸을 납치, 성폭행, 토막살해 하겠다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4명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잡았는데 불기소를 했어요. 왜냐? 포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부천 일대의 PC방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천 일대 PC방에서 글을 썼다는 얘기는 PC방까지 잡았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PC방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왜냐하면 모든 PC방에 의무적으로 CCTV가 달려있고 모든 컴퓨터에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인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쓴 놈들을. 그 아이디가 포항 지역 주부들의 아이디가 도용된 거기 때문에 불기소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 잡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21개월 후 지난 3월에 또 제 딸을 그렇게 하겠다. 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포항 지역 주부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포항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그 포항 지역 주부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으면 왜 내 주민번호를 누가 도용했는지 찾아달라고 왜 고소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이 댓글을 쓰는 댓글 부대원들을 양성했다는 거죠. 그 가장 전선에 있었던 게 저였고요. 제가 2007년부터 방송을 해서 2008년까지는 제가 이제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탐구 강사를 했기 때문에 사회탐구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하고 굉장히 다른 내용을 배우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그 법과 사회 이런 교과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치 권력과 그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그걸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걸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졸속 추진했을 때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어요. 약간 좀 여기서 민감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방송을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한테 욕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이러다 잡혀간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광우병 소고기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그때 2008년까지만 해도 잡혀간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2009년 봄부터 아줌마 이러다 잡혀가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온 시점이야. 그때부터 채팅창에 전라디언, 홍어, 좌빨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 아줌마 이러다 잡혀가요 라는 협박이 계속 올라오고 그게 2009년 봄부터 그랬어요. 3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게 2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댓글 부대를 되게 충원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이제 제가 또 겪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는 사실 이제 그 광우병 소고기 그러면 우리 한인분들 굉장히 되게 그 당시 기억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2007년 3월 달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서 한미 FTA 그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생중계를 했단 말이에요. 8일 동안. 그런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생중계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가 많다는 거야.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고 지금 신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저는 그때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안 봤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거 제가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절도할까봐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산 소고기 한국인에게 더 위험 그리고 검역 주권 포기하나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을 오려갖고 신문 활용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미국산 소고기 위험하다고 저한테 막 전화를 해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한미 FTA를 반대할 때도 물론 그 당시에 근데 물론 조중동은 한미 FTA는 찬성했죠. 미국산 소고기만 비판하면서 노무현이 무능하다. 국민의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막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똑같이 2008년에 모든 언론이 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KBS도 MBC도 SBS도. 그런데 점점 KBS하고 MBC가 실실실실 꼬리를 빼고 MBC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허위보도라고 미국인들도 전부 다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 그러면서 여기 한인 대표라고 저 그 얘기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미국에서 한인의 대표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전체 미국인을 200만 한인을 대표해서 와갖고 발언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 다 미국산 소고기 먹는다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게 되게 파장이 컸어요. 저는 정말 200만 한인들이 모두 그분을 대표로 생각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한인회라는 게 거의 그 지역마다 뭐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대표 뽑는다는 걸 그때 내가 알았으면 그때 내가 미국 분들을 알았으면 내가 정확히 싸울 수 있는데 모르니까 200만 한인을 대표해서 와갖고 우리 미국인들도 전부 다 먹는데 왜 못 먹냐.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소고기의 유통기한과 그러니까 원령 도축하는 기간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도축 기간이 전혀 달랐다는 거를 찾아내서 제가 그걸로 이제 싸웠죠. 그래서 이제 광우병 문제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해명하는 방송을 12시간 연속 방송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용식 대표님이 잡혀가셨죠. 구속되시는 날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못 받았던 그 기억.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TV에서 이 광우병 항쟁하는 모습을 계속 생중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CNN이 유명해진 게 그 중동전쟁이나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막 보여줘서 유명해졌다잖아요.
저희 아프리카 TV는 그 당시에 광우병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생중계를 시위하는 모습을 막 보여준 거. 그러면서 여대생들이 군 앞발에 짓밟히고 이런 게 실시간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였죠. 저는 그땐 별로 인기 BJ가 아니었고. 그러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에 너무나 놀란 상태였는데 제가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정치적 타살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썼어요. 그러면서 제목으로 이명박, 검찰, 조선일보가 죽인 거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살해범은 이명박, 검찰, 언론이다. 라고 제목을 딱 붙여갖고 방송을 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갑자기 자기가 법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다. 이런 증거가 나왔다고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이상하다. 이건 자살로 볼 수 없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수천 개의 블로거가 그 내용을 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한 거고 이명박과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당했다. 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뭐 10억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는 아니다, 20억이다. 나중에 3주가 지나면 아니다, 30억이다. 마지막에는 뭐라는 600만 불의 사나이다. 60억까지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만큼 받았다라고 제목이 조선일보에서 시커먼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쓰면 아침에 전철 타고 가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돈 주고는 안 사잖아요. 씩 보고 가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저도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은 줄 알았어요. 언론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할 거랑 상상도 못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시계 문제, 노무현 대통령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단다. 금 캐러 가자, 금 캐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전직 변호사란 사람이 어떻게 증거물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래갖고 기사를 그날 다 뒤진 거예요. 어머, 그날 처음 한 거야. 4월 20일에. 다 설이야? 그동안에 3월 달부터 나온 그 내용이 모두 설이었던 거야. 의혹이 제기됐다, 설이 제기됐다.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었냐 했더니 다음날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이 막 떠들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이 언론의 보도가 마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간 것처럼 검찰 빨대를 찾겠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사실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4월 20일 날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다 찾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제가 원래는 제가 지금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안 믿는 것 같은데 쟁반에 옷구슬 가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 광우병 때 12시간씩 방송을 했더니 목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저한테 이제 성대 결절 상태인데 한 6개월 정도를 쉬면 어쩌면 복구될 수도 있다. 아주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한 6개월을 쉬기로 하고 있었어요. 3월 달부터. 근데 4월 20일에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글을 써요. 나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방송하는 사람이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이유 다 알 거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전부 다 설이다. 증거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일을 겪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조문하러 못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을 때 잘 못해드렸기 때문에 감히 그 조문을 하러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갔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나름 역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못 갔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나오면 나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다짐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에 관한 허위 사실, 그 다음에 뭐 권양숙 여사가 뭐 어마어마한 뭐 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런 조현호가 허위 보도를 했을 때, 허위 발언을 했을 때, 그때 막 언론에서 또 막 작업질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막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도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혹시 받았을까봐. 제가 그랬죠.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댓글로 한마디만 써라. 그래? 계좌 깔아. 그 얘기 한마디면 돼.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건 딱 하나였어요. 아무도 증거 보자고 얘기 안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 뇌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거 보자는 얘기 아무도 안 했잖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그 무죄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증거 보자라는 것을 댓글로 달아라. 그래서 조현호가 얘기했던 내용이 결국은 계속해서 모든 댓글에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요하게 증거 보자, 계좌 깔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실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권양숙 여사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명박 사위가 여기에서 부동산으로 불법 부동산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걸 한국인 언론인이 그 얘기 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아침 누가 국어를 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저는 가끔 이렇게 독특한 목소리가 들려요, 가슴속에. 국어를 하자. 국어를 왜 해? 누구야 도대체? 근데 구걸이 경상도 말로 구글이야. 경상도는 구글을 구걸 그래. 몰랐어. 누가 그러지? 국어를 하자. 그래서 국어를 한참 기다려. 자꾸만 국어도 경상도 어투야. 구글? 가서. 근데 거기서 어떤 검색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재미 언론인을 치려는 거야. 재미 언론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언론인인가. 그러니까 재미 언론인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재미 언론인을 검색했는데 어떤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는데, 아니!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걸 클릭하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밑에 걸 클릭을 딱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원 블로그가 나오는 거야. 그 언론인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발했던 건 이명박의 사위가 불법으로 그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라는 고발 그 블로그를 올린 거예요. 재미 언론인 유명한 분인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 유명한다는데 뭐라고 하여튼 유명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한국에서는 이명박 사위 부분은 싹 사라지고 그 보조로 언급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딸도 외환관리법의 그 딸 집주인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그 집주인이 위반했다는 얘기를 쓴 건데 그걸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딸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날 국어를 하자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저도 그냥 그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미 언론인의 원글은 한국에서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원 블로그를 봤기 때문에 그날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게 원 블로그다. 이 내용을 널리 전파해라. 그래서 이제 전파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때 증거 없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언론 권력을 본 거죠. 제가 그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다는 건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했고 그때 이제 목을 이제 바쳤죠. 목을 바쳐 이 목소리를 평생 살기로. 그래서 지금도 손님이 잘 안 들어. 그래서 뭐야 이거 도로 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여기 미국하고 또 연관된 얘기인데 어떤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변호사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돌아가시고 다음 날인가 기자회견했어요. 이거 초상이 끝나면 김대중을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헤리티지 재단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았다. 자료를 받았는데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이번에 논문을 발표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그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자기가 받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초상이 끝나면 그 고소할 거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자살한 게 아니라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퍼뜨렸던 그 사람들이 동시에 그 내용을 쫙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후배가 여기 존스 홉킨스 연구소, 정치연구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인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헤리티지 재단이 뭐냐? 그리고 그 글이 나왔다는 원본 찾아와라. 그래갖고 이제 원본 파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아는 짧아서 해독이 안 돼.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인데. 그래서 이제 동시 통역하는 친구한테 보내서 해석을 해봐라. 이게 진짜 그런 내용이냐? 근데 그 변호사의 주장은 뭐였냐면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막강한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보고서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았죠. 우리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올린 글이야. 인터넷에 올린 글이고 가운데에 경고 문구가 있어. 본 글은 헤리티지 재단과 무관한 개인의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 다음에 그 글을 쓴 사람이 헤리티지 재단하고 직접 연관된 연구원도 아니고 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글을 쓴 사람들에 대한 이력까지 보충을 해놓은 글인데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뻥을 친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요, 그게 진실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헤리티지 재단 그 보고서를 원문 보여주고 제가 일부러 동시통역사한테 받았지만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거 한번 해석해서 좀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 좀 한다 하는 친구들 전부 다 달려드는 거죠. 해석판이 막 올라온 거야. 이거 뭐야? 쓴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이 뭐였냐면, 원글은 뭐였냐면, 그때 이제 미국에서 북한을 개발하는 두만강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돈 먹는 하나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 10년 동안 약 7조 원이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가고 있다. 그때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넘어간 건 7조 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국에서 지원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국의 종북 빨갱이 척결하자는 사람들은 그 얘기 절대 안 해. 그건 비밀이야. 그럼 미국이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거짓말들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내용의 본질을 알려주고 그러면 도대체 그 7조 원은 뭐였냐. 지금 아마 여기 미국에서도 그 가스통 할아버지들 돌아다니시다면서요? 미국판 가스통 할아버지들 돌아다니시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그 북한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냈다 이런 주장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 7조 원은 뭐냐면요. 그 개성공단을 개발하는 비용인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돈 전부 다 국민 세금이라 하잖아요. 국민 세금을 그리 보내서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더 보냈다고 뻥을 치잖아요. 사실 7조 원이 갔고 그 돈 중에 약 6조 원인가? 6조 원이 민간 자본으로 간 거예요. 개성공단을 짓는 비용. 그리고 개성공단에 공장 짓고 거기에 기계 사서 넣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준 돈이 그게 6조 원인 거예요. 그 돈하고 그 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호텔 짓는 거 그리고 개성관광도 그 호텔 짓는 거 그리고 그럼 한국 정부에서는 뭘 써냐면 도라산역을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걸 철도로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철도 복구하는 비용만 정부에서 되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 뭐였냐면 남북 교류는 민간 중심, 평화적으로 경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다 쓴 거죠. 음악 소리가 어디서 막 나온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1조 원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6조 원 중에 또 어떤 돈이 있냐면 소위 금강산 관광간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금강산 관광을 가려면 한 사람이 200만 원 정도를 냈어야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일단 제가 배 타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저는 8살 때 봤던 그 또리 장군 어린 시절에 선명한 기억 군복만 벗으면 돼지로 변했던 북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북한 안 간다. 예, 그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가는 두 나라 북한하고 미국. 예, 제가 미국은 초청받아 왔지만 북한은 초청해도 안 간다. 예, 북한 초청해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 관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한나라당 당원 아줌마는 금강산의 이름을 4개 다르다면서요. 개골산, 먼 산. 금강산 관광을 4번을 간 거야. 돈이 많으니까. 금강산 관광은 금강산은 44초를 봐야 된다면서 4번을 관광 갔다 왔어요. 그럼 그 아줌마 혼자서 준 돈이 1,000만 원이야. 그래놓고, 그럼 그 아줌마 혼자서 1,000만 원을 줬으니, 그렇게 떼지어서 갔다 온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 돈이, 그게 다 합쳐서 6조 원이에요. 그럼 1조 원이 문제야. 그럼,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어떤 뒤집어진 바가지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다. 김대중 때 불법 자금을 보낸 거, 불법 대북 송금 판결이 난 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저는 제가 100% 옳다는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언제나 뒤집어진 바가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어떻게 잘 미끄러지는지.
그래서 물어봤죠. 그거 한번 보자. 우리 같이 보자. 그래서 전 열린 마음으로 그 자료를 보자 그랬어요. 갖고 오더라고요. 대구 사는 애였는데 나 갖고 왔어.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판결문 요지가 이 돈은 현대에서 5가지 북한 개발을 그 독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로비 자금이기 때문에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많은 바가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거짓말을 한 거야. 이게 김대중이 불법 송금을 했고 그걸 박지원이 배달했고 뭐 국정원도 뭐 구속됐다 이러면서 정부가 마치 불법 자금을 한 것처럼 앞뒤 잘라먹고 거짓말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바가지가 갖고 오는 바람에 그걸 다 같이 보고 그다음부터 그 뒤로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문 얘기는 그 뒤로 사라졌어.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밝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 한글 모르지? 그래서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김대중 대통령과 무관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그 대구에서 말 걸었던 친구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제대로 다 아실 분들 같은데 사실 이 LA의 120만 교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그 두 분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계실까. 제가 사실 여기 와서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길게 할 생각이 없는데 막 나와요. 제가 강의한도 썼는데 말짱 황이야 지금. 뻘소리가 막 나오고 있어.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인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북한으로 쓸데없는 걸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얘기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이 너무나 뭐 정치를 못했고 서민이 몰락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아니죠. 그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최고로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담임이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담임이 상담 한 번만 해도 아이는 급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을 탄압했다. 그 언론 탄압했다는 게 청와대 기자실을 뺐기 때문에 거기 문 잠궈 버렸다고 그걸로 언론 탄압이라고 다 같이 욕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때 왜 조용하냐고. 이명박 박근혜 때 왜 조용하냐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거지.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진실을 보도하라고 고소했던 거지. 뭐 진실을 보도한 사실 적시 후보 비방으로 잡혀간 언론인 없었어요. 영향력 있는 인터넷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구속되는 일은 노무현 대통령 때 없었다는 거죠. 좌우지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온 국민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해갖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랬어요. 아줌마 민주주의 다 됐어요. 이제 돈 벌어야죠. 이제는 경제다. 저도 그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서민경제 얘기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서민들이 죽겠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대중이 띠띠띠가 카드를 만들어갖고 영세 자영업자 다 죽인다고 막 욕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영세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막 얼마나 컴퓨터에 글들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글을 안 쓰더라고. 아, 살만한가 보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가게 빼고 가게 다 쫓겨난 거야. 심지어 국밥집 할머니,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시장에 가갖고 떡볶이 먹으면 그 집 망하고 국밥 먹으면 그 집 망하고 이명박 대통령 갔던 집은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영세자업자들이 몰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도 못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비정규직법. 그게 뭐냐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 아시죠? 이승만 13년,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7년, 전두환 7년,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그 다음에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그 다음에 이명박 5년, 그 다음에 박근혜 2년인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 근데 좌우지가 그 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막판에 사고를 크게 치고 가잖아요. IMF라는 게 뭔지 모를 때. 제가 사실 이제 학원 강사를 하면서 나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똑바로 살면 돼.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불평하는 거야. 자본주의라는 게 뭐겠어? 경쟁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보통 24시간 강의를 할 때 전 60시간 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막 파업하고 그랬어. 왜냐면 난 수업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막 모든 학년을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와서 따로따로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 원장은 대신 돈을 많이 줬죠. 돈을 받고 나는 미친 듯이 수업한 거야. 돈이 최고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예쁜 애기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종이 장미를 갖고 와서 선생님 저 이제 학원 그만둬요. 다시 돌아오면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 그랬더니만 아빠가 실직을 했는데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사정 모르고 거짓말, 너 괜히 내 번호 딸라 그러지. 그래서 안 가르쳐줬어요.